유럽 한복판에 죽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슬로바키아였죠. 1990년대 초반 산업은 붕괴됐고 실업률은 20%를 넘었으며 젊은이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이 땅을 모두 외면했죠. 회생 불가, 투자 부적격, 실패 확정. 유럽 전문가들의 평가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한 협상단 앞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선언했고 산을 뚫어서라도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죠. 유럽은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나라와 일하면 안 돼.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슬로바키아를 선택했죠. 유럽 언론은 일제히 조롱했습니다. 한국의 자살 행위, 2년 내 철수 확실. 하지만 10년 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인구 대비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이 됐고 독일과 일본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왜 모두가 포기한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죽은 나라를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 어떻게 유럽의 상식을 무너뜨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그 나라에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슬로바키아. 유럽 한복판의 죽은 국가였죠. 공장도 미래도 희망도 없었고 그건 의견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실업률 20%, 산업 생산 붕괴, 투자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된 존재였고 유럽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않았죠. 저는 마르쿠스 폰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 미넨 출신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 전략 컨설턴트로 27년을 일해왔죠. 폭스바겐 그룹 글로벌 생산 전략 자문위원을 지냈고 유럽 내 공장 입지 선정 프로젝트만 40여 건 이상 참여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생산 효율, 노동 생산성,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국가 산업 리스크 평가까지 이 분야에서 저는 숫자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감정은 변수가 되지 못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더더욱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죠. 공장이 서면 국가는 살고 공장이 멈추면 그 나라는 끝난다고요. 1990년대 초반 슬로바키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쪼개지면서 탄생한 나라였는데 분리 직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소련 시절 유지되던 무기 공장들이 전멸했고 중공업 기반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으며 일자리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젊은 노동력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빠져나갔고 남은 건 산과 감자밭, 그리고 녹슨 공장 터뿐이었죠. 저는 당시 유럽연합산업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슬로바키아 섹션을 맡았는데 결론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생 불가. 독일 본사에서도 프랑스 파트너사에서도 영국 투자 펀드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투자 부적격 지역.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폭스바겐도 BMW도 다임러도 슬로바키아를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우선 인프라가 없었어요. 도로는 2등급도 안 됐고 철도는 화물 수송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항만 접근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수 시장은 더 심각했죠. 인구 500만 명도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중산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구매력은 서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노동 생산성 데이터는 더 참담했어요. 소련식 작업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품질 관리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납기 준수율은 50%도 안 됐죠.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공장을 짓는 장소가 아니라 공장이 실패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장소다. 그건 냉소가 아니라 사실이었죠. 유럽의 산업 질서는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독일이 설계하고 프랑스가 디자인하고 이탈리아가 감성을 더하고 스페인과 폴란드가 생산하는 구조였죠. 그 질서 안에 슬로바키아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1995년대 중반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그룹이 유럽 생산기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후보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어요. 폴란드는 이해가 됐지만 슬로바키아는 농담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때까지 한국은 제게 변수조차 아니었습니다. 맞아, 완전히 맞는 지적이야. 대화 빼고 화자의 관찰과 판단 중심으로 다시 쓸게. 한국 자동차 그룹의 유럽 진출 검토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저는 프로젝트 자문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1995년대 후반의 일이었죠. 당시 유럽 자동차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신규 진입자에게 남은 건 동유럽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실적인 선택지는 딱 두 곳이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였죠. 저는 첫 회의에서 비교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죠. 폴란드의 조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구 3,800만 명으로 슬로바키아의 8배였고 내수 시장 규모만으로도 공장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었죠.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한 평야 지대는 물류에 최적화돼 있었고 발트의 한국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피아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곳이었어요. 자동차 산업 인프라가 존재했고 숙련된 노동력도 확보돼 있었으며 부품 협력사 네트워크도 작동하고 있었죠. 반면 슬로바키아는 모든 항목에서 낙제점이었습니다. 인구는 500만 명 남짓, 내수 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산악 지형 때문에 물류 비용은 폴란드의 2배 이상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없다는 거였죠. 부품 하나를 조달하려 해도 독일이나 체코에서 가져와야 했고 그건 곧 원가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폴란드는 전략이고 슬로바키아는 도박이다. 회의실에 모인 유럽 컨설턴트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 측도 프랑스 측도 영국 측도 동일했죠. 만장일치였어요. 폴란드는 선택이었고 슬로바키아는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보고 이미 결말을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측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서를 받아들고도 즉답을 하지 않았죠.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건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측 내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들도 내부적으로는 폴란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도했죠. 역시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단이 현지 실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유럽 컨설턴트들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했죠. 최악의 시나리오, 손실 규모, 철수 시 법적 리스크, 대체 입지 확보 여부. 우리는 늘 그렇게 일했습니다. 실패를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성공을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측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물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진짜인지를 확인했죠. 국민들이 이 공장을 원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절실함이 무슨 경영 지표입니까? 의지를 어떻게 숫자로 환산합니까? 국민 여론이 생산 효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실패를 묻지 않았습니다. 철수 시나리오도 손실 한계선도 대체 계획도 질문하지 않았죠. 그건 제가 27년간 본 어떤 기업과도 달랐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계산하죠. 최악을 상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오만함인지 무모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죠. 왜 이들은 실패를 계산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결정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가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미콜라시 주린다 총리였죠. 그는 브라티슬라바 정부청사에서 한국 협상단과의 비공개 회담을 요청했는데 저도 배석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표정에서 읽힌 건 전략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죠.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 계획서였어요. 진리나 지역 일대 100만 제곱미터를 공짜로 내준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10년간 법인세 전면 감면, 고용 보조금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 비용 전액 정부 부담이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백지 위임장이었죠. 총리는 한국 측에게 말했습니다. 도로가 필요하면 산을 뚫어서라도 만들겠다고요. 철도가 필요하면 새로 깔겠다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국가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협상인지 호소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에게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 정부가 르노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럽에서 국가는 기업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간청하지 않죠.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달랐어요. 이 나라는 자존심을 팔고 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저는 동료 컨설턴트들과 복도에서 마주쳤죠. 그들의 표정에서 읽힌 건 동정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한 독일 측 자문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 라는 표정이었죠. 프랑스 측 전문가는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나라라니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절대 저러지 않죠. 우리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품위가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 앞에서 무릎 꿇는 건 유럽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멍했습니다. 폴란드가 아니라 슬로바키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수치가, 모든 분석이, 모든 상식이 폴란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 반대를 선택한 겁니다. 유럽 언론은 일제히 비웃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자동차 그룹의 도박, 슬로바키아는 무덤이 될 것. 독일 경제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2년 내 철수 확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자살. 저 역시 내부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성공 확률 제로의 수렴.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그 결정이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철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실패를 전제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총리의 절박함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상식이 패배했어요.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요. 유럽의 산업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죠. 이 선택이 정말 실패할까?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계산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97년 12월 기아 자동차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유럽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죠. 투자 규모는 7억 달러, 연간 생산 목표는 30만 대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보며 냉소했어요. 30만 대라니 누구한테 팔 생각입니까? 슬로바키아 내수는 기껏해야 5만 대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출해야 하는데 물류비만 생각해도 적자가 확정된 구조였죠. 유럽 언론의 반응은 더 가혹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0% 철수할 프로젝트라고 단정했고 독일 경제주간지는 한국의 자살 행위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영국 자동차 전문지는 아예 2년 내 폐쇄 예상 기사를 냈죠. 저 역시 내부 평가 보고서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2년 내 실패 확률 90% 이상. 인프라 부족, 혹한 기후, 노동문화 부적합. 성공 가능성 없음. 그건 냉소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장 완공 목표 일정이었죠. 1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1년 안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고요?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폭스바겐이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장을 지을 때 3년이 걸렸고 푸조가 체코 공장을 완공하는 데 4년이 걸렸죠. 그게 유럽의 표준이었습니다. 부지 선정, 환경 영향 평가, 인허가, 설계, 착공, 그리고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최소 3년은 기본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1년 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계획을 허세로 분류했죠. 1998년 2월, 저는 진리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북서부, 체코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죠.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20도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고 땅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조건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유럽이었다면 겨울 공사는 중단했을 겁니다. 동토층을 뚫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봄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사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현장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중장비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당혹스러웠어요. 이건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식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이었죠. 혹한 속에서 야간 공사를 강행하면 장비 고장률이 올라가고 인건비는 배로 뛰며 안전사고 위험도 급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2, 3개월 뒤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골조가 이미 절반 이상 올라가 있었어요. 유럽이었다면 아직 기초 작업도 끝나지 않았을 시점이었죠. 저는 공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이 속도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협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밀어붙였죠. 밤낮 없이, 날씨와 관계없이 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유럽의 시계가 멈춘 곳에서 한국의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공기, 제가 예측한 비용, 제가 단정한 실패 시점. 그 모든 게 어긋나고 있었어요. 이건 효율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합리적인 속도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실패 확률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안이었죠. 제 계산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27년간 저는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여름, 저는 진리나 현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만 온 게 아니었어요. 현대모비스가 진리나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부품 공장을 짓고 있었고 현대제철은 철강제 공급 거점을 슬로바키아 동부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고 깨달았죠. 이건 단독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옮기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부품은 현지 업체에서 조달하거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죠. 분산이 원칙이었어요. 리스크를 나누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현지 산업과 협력하는 게 유럽식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부품, 소재, 물류까지 자기들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완성형 생태계를 들여온 겁니다. 저는 이 구조가 낯설었어요. 이건 투자 계획서에 없는 방식이었죠.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집중되는 구조였고 초기 투자 비용은 배로 뛰는 모델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유럽식 계산으로는요. 그런데 몇 달 뒤 그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품 조달이 빨랐어요. 독일이나 체코에서 가져와야 했다면 며칠 걸렸을 부품이 30km 떨어진 모비스 공장에서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정이 가능했고 재고 관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죠. 공급망이 끊길 리스크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은 효율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효율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슬로바키아 현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들의 생산성을 낮게 평가했었죠. 소련식 작업 관행이 남아있고 느린 슬로바키아 타임에 익숙하며 품질 개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시스템에 투입되고 몇 달이 지나자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불량률이 떨어졌죠. 납기 준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며 그 변화를 목격했는데 이건 단순한 교육 효과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작업 리듬에 동화되면서 이들의 태도 자체가 변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1950년대 독일이었습니다. 전후 재건 시기,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던 독일 공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절박함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공장을 바꾸며 공장이 국가를 살린 시절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장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 공장에 모든 걸 걸고 있었고 한국은 그 절박함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초기 목표 대비 달성률이 90%를 넘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놀라운 수치였죠. 신규 공장이 첫 해에 90% 가동률을 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장이 실패할 거라는 제 예측이요. 한국은 공장을 짓지 않았어요. 생태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사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1999년 3월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착공 후 정확히 12개월 만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제 계산으로는 최소 28개월이 걸려야 했는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낸 겁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스바겐이 3년 걸린 일을, 푸조가 4년 걸린 일을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죠. 언론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초기에 조롱 섞인 논조가 조심스러운 관찰로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예상보다 빠른 완공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독일 경제주간지는 한국의 속도전, 그 결과는? 이라는 기사를 냈죠. 저는 그래도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라고요. 공장을 짓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시험은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생각했죠. 신규 라인의 초기 불량률, 현지 인력의 적응 문제, 공급망 차질, 품질 관리 실패. 유럽에서는 신규 공장이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제가 터지지 않는 공장은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실패의 신호를요. 그런데 4월, 5월, 6월이 지나도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생산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당황했어요. 품질 기준 충족률이 95%를 넘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신규 공장 첫 해 평균은 70에서 80%였죠. 납기 준수율도 90% 이상이었습니다. 라인 가동률은 92%를 유지했고요. 저는 이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작됐거나 샘플이 잘못됐거나 측정 방식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죠. 진리나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목격했습니다. 멈춤이 없었어요. 부품 대기 시간도 최소화돼 있었고 작업자들의 동선도 효율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유럽 경쟁사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폭스바겐 내부에서는 초반 반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곧 문제가 터질 거라는 예측이었죠. BMW 측 분석가는 여름이 지나면 불량률이 급등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르노 측에서는 현지 인력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요. 진짜 시험은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을이 됐고 겨울이 왔고 그 다음 해 봄이 왔는데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량률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인력 이탈률은 유럽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어디서 문제가 터져야 하는데 왜 터지지 않는 겁니까? 제 예측은 명확했었어요. 2년 내 실패, 90% 확률. 그런데 그 2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실패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제 계산을 다시 확인했어요. 인프라 부족. 한국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혹한 기후. 공정 설계로 극복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현지 인력이 적응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수직 계열화로 제거했습니다. 제가 실패 요인으로 지목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이 공장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게 제 예측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실패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빗나갈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특히 제가 27년간 틀린 적이 없었다면요. 저는 2000년 초 유럽 자동차 전문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프랑스 측 애널리스트가 물었죠. 슬로바키아 기아 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던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었고 제 모든 계산이 빗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27년간 쌓아온 제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면요? 유럽의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할 타이밍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의 확신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결정적인 보고서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 연례 통계였죠.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습관적으로 페이지를 넘겼는데 특정 수치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 슬로바키아가 1위였어요. 1000명당 198대.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슬로바키아는 정말로 세계 1위였습니다.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아니었죠. 인구 500만 명 남짓의 작은 나라가 자동차 생산 밀도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펼쳐놓았습니다. 독일은 1000명당 65대였습니다. 일본은 72대였죠. 미국은 48대에 불과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그 모든 나라를 3배 이상 차이로 제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기 성과도 아니었죠.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기아 자동차 질리나 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간 이후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푸조가 트르나바에 공장을 지었고 폭스바겐은 브라티슬라바 공장을 확장했죠. 기아의 성공을 본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체코와의 격차였어요. 체코는 슬로바키아의 형 같은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2배 많고 산업 기반도 탄탄했으며 자동차 제조 역사도 오래됐죠. 스코다라는 브랜드도 있었고요. 그런데 슬로바키아가 체코를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1000명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더블 스코어였어요. 체코는 90대 수준이었고 슬로바키아는 198대였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이었던 나라를 동생이 압도한 거였죠. 그리고 그 계기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산업 구조 분석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싶었죠. 산업 생산의 50%였습니다. 수출의 46%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산업이 아니었어요. 슬로바키아 경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멈추면 이 나라가 멈추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기아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990년대 초반 제가 이 나라에 내렸던 판단을요. 회생 불가, 투자 부적격 지역, 공장이 실패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장소. 그 모든 판단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유럽 자동차 산업계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으며 재평가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기존 평가 문서들이 조용히 수정되기 시작했죠. 슬로바키아는 리스크가 높다는 문장이 슬로바키아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투자 부적격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됐고요. 프랑스 측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도박이라던 표현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수정됐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슬로바키아, 어떻게 자동차 강국이 됐나.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이제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물었어야 했던 질문을요. 저는 내부 평가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작성했던 문서였죠. 2년 내 실패 확률 90% 이상. 그 문장 위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음.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전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판단했죠. 인프라, 시장 규모, 물류비, 노동 생산성. 그 모든 수치가 슬로바키아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응답한 한국의 선택이었죠. 저는 그걸 변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계산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이 계산하지 못한 전략이었죠. 그 숫자는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패배를 분석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동료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 슬로바키아를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던 프랑스 측 전문가였죠.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놓친 게 있었네. 뭡니까? 한국은 숫자만 보지 않았어. 사람을 봤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로바키아를 죽은 나라라고 했지. 그런데 한국은 살릴 수 있는 나라라고 본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 한가운데 슬로바키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나라가요. 그날 저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유럽이 졌다고요. 아니, 제가 졌다고요. 2010년 저는 슬로바키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13년 만이었죠.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내려서 질리나로 가는 길, 저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목격했어요.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1997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질리나는 인구 3만 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건물과 비포장 도로, 그리고 녹슨 공장 터만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새로 포장된 도로가 뻗어 있었고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으며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텔도 여러 개 생겼고 레스토랑 거리도 형성돼 있었어요. 이건 공장 하나가 만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재탄생한 겁니다. 저는 기아 자동차 공장 근처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카페에 앉았으며 상점에서 물건을 샀죠. 공장 중심 경제에서 생활 중심 사회로 이동한 겁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점원은 젊은 슬로바키아 여성이었는데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관광객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일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어요. 기아 공장과 관련된 일이냐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동네에서 일한다는 건 보통 기아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제 이 지역의 정체성이었어요.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자체였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브라티슬라바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1997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식당 안에는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K-팝 댄스 파티였습니다. 10대와 20대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공장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남겼고 그 문화가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코메니우스 대학교였죠. 그곳에서 한국어학과 담당 교수를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다고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교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습니다. 진로 선택이었고 생존 전략이었으며 미래 설계였던 겁니다.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나라였어요.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과거 유럽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듯 슬로바키아에는 코리안 드림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슬로바키아 여론조사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슬로바키아 국민 인식 조사였죠. 기아 공장이 슬로바키아 경제에 중요한가? 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신뢰하는가? 92%가 신뢰한다고 답했어요.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동맹인가? 8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파트너였고 동맹이었으며 믿을 수 있는 존재였죠. 이건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축적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슬로바키아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철수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위기 때도 함께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죠. 그 선택이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997년 미콜라시 주린다 총리가 한국 협상단 앞에서 백지 위임장을 내밀었던 그날을요. 유럽 엘리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린 선택이 슬로바키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에 응답했어요. 공장은 철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자존심은 남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제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요. 그 확신은 한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남긴 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가 공장을 돌렸고 사람을 움직였으며 국가를 살렸습니다. 저는 199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공장을 짓는 장소가 아니라 공장이 실패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장소다. 이제 그 말을 거둡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거둡니다. 저는 슬로바키아를 실패한 나라라 불렀고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판단은 틀렸어요. 한국은 숫자로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받고 의지를 읽었으며 가능성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유럽이 왜 졌는지를 기록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효율로만 이길 수 없었어요. 계산으로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남긴 건 공장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복제 불가능한 자산이었죠. 저는 여전히 독일 자동차 산업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를요.